안녕하세요. 저희는 e스포츠에 대해 설명할 e스포츠 팀입니다. 저는 먼저 진행자를 맡은 이인표입니다. 각자 한 명씩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바일 배틀그라운드에 관심 있는 이동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e스포츠 산업 전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하승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 이규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다룰 주제는 e스포츠인데요. 다들 e스포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스포츠를 즐기고 계신가요? 네, 저는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랑 컴퓨터 배틀그라운드를 둘 다 엄청 많이 했고 아직까지도 열심히 게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게임 자체를 워낙 좋아하고 또 옆에 있는 진행자를 맡고 있는 이인표하고와 이제 같이 대회도 나가본 경험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는 망해가는 오버워치를 너무나 좋아하고 있고 재밌게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시안 게임 흥행에도 e스포츠 구단은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이제 프로게임단의 2021년 실적표를 보면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지어 가장 큰 폭의 적자를 보이는 곳이 이제 국내 최고의 인기 구단이라고 볼 수 있는 T1인데요. 2021년 기준으로 단기 순손실이 무려 259억 원에 달하고 이는 이제 프로 야구단들보다도 훨씬 더 큰 적자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행인 점으로 T1의 2022년도에는 이제 단기 순손실 같은 게 이제 전년 대비해서 100억 원 가량 줄어서 매출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e스포츠의 매출 구조가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적자를 보이는 걸까요? 우선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한 미국의 4대 프로스포츠 NBA, NFL, MLB, NHL의 매출 구조와 이들의 평균값 그리고 e스포츠의 매출 구조를 비교한 자료를 보면 그 e스포츠 매출 구조 중 스폰서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면 다른 스포츠에 비해 큰 비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스포츠의 주요 매출은 중계권, 티켓 수익과 기타 매출인 반면에 e스포츠는 전체 매출 중 스폰서십이 비중 58%로 가장 높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스타티스타에서 발표한 2022년 전 세계 e스포츠 수익표를 보시면 스폰서십이 주요 수익원 중 하나로 자리하며 종목사 수수료와 상품 및 티켓 매출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길지 않은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e스포츠 산업이지만 이는 동시에 기반이 안정적이지 못하며 자칫 잘못하면 한 번의 구조가 흔들릴 수 있기에 스폰서십 비중을 낮추고 구단이 스스로 매출을 이룰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e스포츠의 최근 산업 규모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국내에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LCK 프랜차이즈를 이루고 있고 배틀그라운드는 세계 규모의 대회를 운영하는 등 e스포츠 산업의 중심이 종목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콘텐츠 제작과 운영 과정에 있어서 종목사의 관여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e스포츠 종목에 대한 종목사의 투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년 e스포츠 실태조사에 따르면 e스포츠 종목사 투자액 추이가 2020년 731억 원에서 2021년 838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e스포츠 대회는 줄어들었으나 상금 규모가 약 2배 가까이 커진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산업 규모의 세부사항을 살펴볼 수도 있는데요. 이 표에서 종목사들은 이제 방송대회, 제작 및 운영을 위해 2021년에 연간 526억 원 가까이를 투자하였고 선수 게임단에는 190억 원, 그리고 기술 및 인력에 90억 원, 인프라에 21억 원 등 총 838억 원을 e스포츠 산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0년과 비교해봤을 때 종목사의 투자 금액이 100억 가까이 상승한, 즉 14.7% 정도 상승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코로나19가 좀 길어지면서 e스포츠도 물론 아무리 전자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스포츠지만 그럼에도 이제 운영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조금 소비가 위축될 수도 있었음에도 대회 개최를 위해 종목사들이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한 상황입니다. 엄청난 투자금에도 리그나 구단의 적자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자의 이유로는 중계권료 감소, 높아진 선수들의 연봉, 그리고 수익화 모델 부재가 있습니다. EDN 리서치의 e스포츠 실태 산업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e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데 드는
연간 평균 비용이 35억에서 45억 원인 반면 수익은 10억 원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또 구단 예산 중 선수 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을 차지하며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e스포츠는 축구, 야구 등 다른 스포츠와 달리 중계권 판매 수익이 적습니다. 지상파 케이블 중계가 아닌 유튜브, 네이버, 아프리카 TV, 트위치 등 인터넷 중계가 중심이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그동안 e스포츠 TV 중계를 담당하던 온게임넷과 스포티비가 사업을 종료하며 2021년 기준 TV 중계권 수입이 완전히 끊겼기에 중계권으로 큰 돈을 벌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e스포츠 실태 조사에도 TV 방송 분야 매출을 집계하고 있지 않습니다. 리그와 구단이 계속해서 수익성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전체 e스포츠에 대한 투자도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네, 사실 이런 중계권 관련된 얘기는 이제 미국 야구, MLB랑 비교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MLB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문가들이나 많은 팬들이 야구가 재미가 없고 고령화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에도 중계권료 같은 이제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리그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요. 물론 MLB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경기 수로 인한 컨텐츠 확보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중계권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리그 자체가 지속될 수 있는 것처럼 e스포츠도 그런 식의 중계권 수익이나 다른 수익원이 있어야 조금 더 안정적인 리그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e스포츠 종목별로 비교해볼까요? 현재 가장 인기 있는 e스포츠 종목인 롤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의 수익 방식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네, 우선 리그 오브 레전드를 운영하는 라이엇 게임즈는 2012년 8월부터 미국 LCS를 시작으로 리그 개최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초창기에는 이제 상위 예선 팀들이 매년 대결을 펼치고 하위 팀들이 별도의 리그, 챌린저 서킷이라고 불리는 별도의 2부 리그 형태로 운영이 됐는데요. 이제 초창기 LC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던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자체를 조금 홍보하고 게임 내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이제 실제로 2017년 LCS의 월드 파이널은 이제 미국 월드 시리즈, NBA 파이널, 스탠리컵 파이널보다 훨씬 더 많은 5,800만이라는 뷰어십을 이뤄냈고요. 인기를 감안해서 이제 2018년도부터 LCS가 프랜차이즈로 전향을 합니다. 이제 하드 프랜차이즈 모델로 전환을 하면서 승격 및 강등 구조를 없앴고 이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이제 1,000만 달러 혹은 1,300만 달러를 징수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배틀그라운드의 수익 방식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네, 그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중국을 상대로 많은 수익을 얻어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출시 이후 누적 매출 1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중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중국 시장 비중이 전체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중국에서는 배틀그라운드의 게임 플레이 방식과 구성 선호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배틀그라운드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2023년 1월에도 춘절과 영화 대화서유 협업 기념 스킨과 이런 이벤트성 스킨을 계속 출시하면서 수익 창출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7일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 분석 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통합 기준 누적 매출 100억 달러를 지난 5월에 돌파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거둔 매출 100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나오는데요. 센서타워에 따르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전체의 매출이 60.3%가 중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점유율이 각각 미국 10.7%, 일본 3.7%, 한국 1.6%를 난 점을 감안하면 중국 이 정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e스포츠는 게임사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팀들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할까요?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구글과 오버워치 리그 및 콜 오브 듀티에 대한 유튜브 독점 스트리밍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e스포츠 팀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흩어져 있는 글로벌 팬들을 구단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자체 온라인 공간에 모으는 일입니다. 꼭 직접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지 않아도 플랫폼 빌더를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팬덤 플랫폼에서 글로벌 팬덤을 한자리에 모아두면 스트리밍을 위한 티켓 판매나 경기 외 소통으로 IT 기술을 이용해 팬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팬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굿즈나 디지털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팬덤 커뮤니티 내 멤버십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멤버십 혜택을 통한 팬들의 만족도는 로깅 효과를 불러일으켜 안정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현실화시킵니다. 또한 멤버십을 운영할 때마다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 팬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이 팬들을 세분화해 팬 각각이 개인화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팬들은 멤버십에 특화된 혜택을 통해 e스포츠 구단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또 정체성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멤버십 가입을 통해 더 많은 팬 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멤버십으로 e스포츠 구단 선수들이 팬들과 유대 관계를 늘려가는 동시에 이를 통해 고전 매출로 수익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e스포츠 종주국인 한국의 e스포츠 구단은 팬덤 플랫폼 빌더 비스테이지를 통해 팬덤의 온라인 공간을 구축했는데, 모든 e스포츠 구단이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e스포츠 산업에서 팬덤과의 긴밀한 연결을 통해 이익 창출이 필요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적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리그의 구조에서 찾는 의견 역시 존재합니다. 오버워치나 롤은 하드 프랜차이즈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단주들은 승격이나 간등이 없을 것이라는 장점과 프랜차이즈 수수료의 대가로 리드의 미디어 권리, 후원 계약 및 광고 수입의 일부를 얻게 되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팀당 너무 높은 금액의 프랜차이즈 수수료가 선수들의 높은 최소 급여로 구단들은 적자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팀당 높은 금액의 프랜차이즈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왜 팀들은 참가한 걸까요? 하드 프랜차이즈 리그 구조의 지지자들은 승격이나 강등이 없는 시스템에서 오는 안정성을 내세웠습니다. 이론적으로 강등의 위험 없이 팀들은 선수 육성과 장기적인 전략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충성스러운 팬층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이었습니다. 보장된 리그 슬롯과 팀들의 지리적 위치에서 오는 안정성은 오버워치 리그와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에서처럼 더 많은 전통적인 대기업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드 프랜차이즈 말고도 다른 방식의 수익 구조가 있었나요? 네, 프로 e스포츠 리그를 구성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소프트 프랜차이즈 모델이 있습니다. 이 형식에서는 팀과 게임 배급사, 즉 퍼블리셔 간의 관계가 훨씬 더 유연하고, 또 리그 종목들도 다양하게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퍼블리셔들에게 지불하는 프랜차이즈 수수료가 없거나 적고, 만약 퍼블리셔가 있어도 이 OW 있거나 적고, 또 팀이 선수에게 지불해야 되는 최소 급여와 같은 복지 사항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LCK가 프랜차이즈로 전환이 되면서 팀당 100억 가까운 가입비를 요구했었는데, 이제 소프트 프랜차이즈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초기 투자금이 없이 리그에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리그의 경우에는 승격과 강등이 존재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하드 프랜차이즈 모델과는 다르게 조금 어느 정도 투자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소프트 프랜차이즈 모델을 먼저 사용하면은 2018년도에 LCS가 프랜차이즈 모델로 하드 프랜차이즈 모델로 전환할 때처럼 아무래도 리그와 퍼블리셔 그리고 팀 간의 협상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은 위치에 자리할 수 있다는 장점 역시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외에도 오픈 토너먼트, 이제 팀 소유 리그 등 아주 다양한 리그 운영 방안이 존재하지만, 아무래도 퍼블리셔들의 권한이 지금 너무 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팀들의 수익을 조금 더 챙겨줄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리그들은 아직 운영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e스포츠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뜨거웠죠? 네,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에서 스트리트 파이터 5,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피파 온라인 4, 리그 오브 레전드 4가지 종목에 출전했던 전 종목 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5 김관우 선수, 리그 오브 레전드 선수들이 금메달을 획득했는데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에서는 은메달, 그리고 피파 온라인 4에서 곽준혁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며 전 종목 메달을 따며 e스포츠 종조국의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지금까지 e스포츠가 굉장히 타 스포츠에 비해 인정받지 못했고, 그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정치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은 대한민국이 지닌 e스포츠 분야의 영향력에 대해 역설하며 축사를 했습니다. 더불어 서울시가 발전해 나가는 게임 산업의 국제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밝혔는데요. 게임 산업의 규모는 295조 원을 넘어서며 일자리 창출과 취업률과도 관계가 높아서 서울 경제 핵심 성장 동력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국제 e스포츠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아마추어 대회를 꾸준히 개최할 것이며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가 인기가 있었는데 다음 아시안 게임에도 종목이 포함이 되나요? 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의 엄청난 인기를 바탕으로 이제 2026년에 개최 예정인 제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에서도 공식 메달 종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난 9월 8일 태국 방콕에서 발표된 나고야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는 다음 아시안 게임에 추가된 신규 종목을 9개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e스포츠 공식 메달 종목으로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사실 글로벌 e스포츠 시장이 굉장히 성장함에 따라서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뉴즈 e스포츠 관련해서 굉장한 공신력을 자랑하는 뉴즈 데이터에 따르면은 2023년에 글로벌 e스포츠의 관중 수가 약 5억 7,4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2025년도까지 연평균 8.1% 증가해서 2025년수에는 이제 6억 4,100만 명, 정말 엄청난 숫자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글로벌 웹 인덱스의 조사에 따르면은 2023년도까지 글로벌 e스포츠 시장 전체의 영업이익이 18억 달러, 약 2조 4,400억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글로벌적으로 e스포츠 인기가 정말 높아지다 보니까 IOC 스포츠 진흥 중장기 계획에도 e스포츠가 포함되기도 하는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e스포츠가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올림픽에서도 e스포츠를 볼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시안 게임 e스포츠 종목에서 중계에 대해 말이 많았는데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식 종목 채택으로 높아진 e스포츠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중계 여건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당장 지상파 방송 3사에서는 e스포츠 종목 경기를 전혀 시청할 수 없어 팬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e스포츠 중계권을 획득한 국내 기업은 스포츠 전문 채널 스포티비와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 TV 뿐이었습니다. 중계는 그마저도 리그 오브 레전드나 배그 모바일 같은 인기 종목을 편중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금메달을 획득한 스트리트 파이터 5의 경우 대회 내내 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5 김관우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하자 당일 급하게 스포티비에서 영어 중계가 송출되었습니다. 이렇듯 e스포츠의 인기에 비해 아직 제대로 된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곳곳에 불만이 표출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 자카르타 팔렘방 때는 e스포츠가 지상파에서 중계되면서 이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었는데 e스포츠 인기가 정말 좋았음에도 이렇게 중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국내 e스포츠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한국e스포츠협회 김철학 사무처장은 대한민국 e스포츠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교 스포츠 구축과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스포츠 선수들은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진로를 e스포츠 프로 선수로 전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은퇴 후 진로를 위한 학업이나 교육 등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 스포츠 구축을 통해 선수 생활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시급합니다. 이런 톱니바퀴가 잘 맞물리면 사회적 인식도 개선될 것이고 법도 제도화되어서 완성된 e스포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국제대회가 활발하게 개최되면 캐스파의 역할도 막중해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캐스파 한국 e스포츠 협회는 이제 이전까지는 조금 국내 e스포츠의 보급 그리고 활성화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운영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아시안 게임을 기점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이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이제 캐스파는 국가대표 운영을 통해서 e스포츠 인식의 제고, e스포츠 생태계의 강화, 국가대표팀 운영의 표준화 등의 성과를 이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시안 게임의 대성공을 통해서 그런 가능성 역시 봤고요. 다만 국가대표팀을 운영하려면 많은 자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다른 협회들도 국가대표팀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농구 대표팀은 비행기 좌석으로 문제를 겪었었죠.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는 승마와 관련해서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난이 쏟아지자 협회장이 직접 해명글을 SNS에 업로드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캐스파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고 이를 스폰서십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스포츠 국가대표팀이 어떻게 보면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기업에 어필하기로 용이했고요. 캐스파는 e스포츠 국가대표 활성화에 대한 선구자적인 이미지, 그리고 e스포츠의 확장성과 유연성을 기업체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캐스퍼가 이뤄낸 성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캐스파는 스폰서십을 5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국가대표 이벤트 타이틀을 담당하는 브랜딩, 콘텐츠 제작권, 사회공헌, 국가대표 운영 매뉴얼과 관련된 이니셔티브, 단계별로 확장되는 협회 주간 이벤트를 담당하는 후원 영역 확장 분야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줄 수 있나요? 네, SKT는 캐스파의 콘텐츠 제작권을 스폰서십 권리로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SKT 선수단을 활용하는 오프라인 팬미팅, 출정식, 메타버스 캠페인 등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브랜딩 영역으로 참가한 우리금융그룹은 국가대표 평가전의 주최자로 참여했습니다. 대한항공과 기아는 브랜딩으로 참여해서 다양한 광고 및 마케팅 활동에 국가대표 선수들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유니폼 스폰서인 골스튜디오, 마스크 스폰서인 에어데이즈, 장비 스폰서인 로지텍, 게이밍 체어 스폰서 시디즈 등 12개의 다양한 업체들로부터 스폰서십을 유치했습니다. 현금 총 11억 원, 현물 2억 원 정도로 총 14억 규모의 스폰서십을 유치했는데요.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때 부실했던 지원으로 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캐스파가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캐스퍼의 이런 노력이 아시안 게임에서의 성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폰서십 유치 과정이 그다지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e스포츠를 생각하면 페이커를 앞세운 유명 선수, 또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국제대회, 그리고 압도적인 뷰어십 등이 떠오르죠.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캐스파와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저 요소들은 대부분 e스포츠 팀이나 종목 배급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캐스파는 이러한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한 상황에서 스폰서십을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세히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 우선 스폰서십을 하기 위해서 종목에 따른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이 큰 약점으로 뽑힙니다. 사실 국내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그리고 FC 온라인, 옛날 피파 온라인이죠. 이 두 종목을 제외한다면 그렇게 규모가 큰 e스포츠 대회는 쉽게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스타크래프트 시리즈나 카트라이더 등 조금 더 다양한 종목이 크게 대회가 열렸다는 점을 비교해 본다면 이러한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캐스파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e스포츠의 활성화와 다양화를 위해서 종목 선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는 이제 큰 대회가 개최될 수 있고 전문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전문 종목이 6개, 그리고 이런 전문 종목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추가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전문 종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일반 종목이 7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e스포츠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조금 두고 봐야 하는 시범 종목 3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파의 목적은 이러한 종목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통해서 이제 e스포츠의 다양화를 이뤄낸다는 의견인데, 하지만 이러한 균형 있는 지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제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중국에서 이제 인기를 바탕으로 국내에 유입된 크로스파이어라는 FPS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이 국내에서는 이제 서비스 종료가 됐는데, 그 서비스 종료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이제 이런 종목 선정 기구에서 이 크로스파이어라는 종목을 일반 종목으로 선정하기도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정 절차가 좀 발생하기도 했죠.
네, 또한 선정된 종목들도 국제적인 인기 종목과는 거리가 멉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와 워크래프트 시리즈, 도타2 등의 게임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캐스파는 과거부터 해당 종목들에 대한 미흡한 지원으로 비판을 받았는데요. 심지어 세계 최대 규모인 카운터 스트라이크 대회인 CPL에 참여하는 국내 선수들은 자비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종목이 선정되었으나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리그 오브 레전드가 국내 e스포츠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다른 게임들은 약간 배척받고 있죠. 이를 1차적으로 소수의 종목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위험 분산 측면에서 부정적입니다. 또한 다양한 게임을 e스포츠 산업에 포함시키면서 성장한다는 내용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때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죠. 이는 추후 스폰서십을 진행할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에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과거 사례가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캐스파와 스타크래프트의 배급사인 블리자드의 사례인데요. 아무래도 캐스파는 자신들이 블리자드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당시에는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e스포츠판이 거의 80% 90%가 돌아갔기 때문에 블리자드의 입김이 정말 셀 수밖에 없었죠. 이 상황에서 중계권과 관련된 분쟁이 일어났고 그 분쟁이 조금 길어지고 좀 고착화되다 보니까 국내 e스포츠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퇴화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의 입김이 굉장히 센 상황이라서 이런 종목의 다양화가 조금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스폰서십 권리를 제한할 때도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e스포츠를 스폰서십할 때 사실상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아마 선수들과 관련된 권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지만 그 선수들에 대한 권리는 모든 소속사 팀들이 가지고 있죠. 이러한 선수들의 활용 권리를 얻는 시점과 그 범위를 소속팀과 합의해야 했기 때문에 권리를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아시안 게임은 상대적으로 이런 문제가 적긴 했는데요. LCK를 주관하는 라이엇 게임즈와 FC 온라인의 넥센 등 배급사들이 리그 일정을 배려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추후 국제대회가 더욱 많아진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서 언급한 캐스파의 목표 중 하나인 국가대표팀 운영의 표준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스폰서십과 관련된 규정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제 이번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못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살펴보신다면 이번 유니폼은 골스튜디오라는 업체가 제작을 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공개된 유니폼과 스틸컷, 사진들, 그리고 다양한 영상이나 출정식 이러한 모든 콘텐츠들을 살펴보면 해당 유니폼의 가운데 정면 부분에는 기아라는 기업의 로고가 들어가 있죠. 하지만 실제 대회의 유니폼을 살펴본다면 그 기아 로고가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번 아시안 게임의 규정 때문에 그 스폰서십에 관련된 규정 때문에 유니폼이 살짝 변경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실제 대회에서는 이처럼 기아는 유니폼 스폰서로 분명히 참여를 했음에도 국내 평가전, 구매 판매 사이트, 그리고 홍보 사진 등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인 유니폼 마케팅 효과를 봤을까라는 점에서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등 이런 추후 국제대회가 열릴 때에는 이런 식으로 유니폼 규정이 더욱 까다로워질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명시 역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으로 보았을 때 e스포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내용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학교 스포츠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게임단 선수는 데뷔 나이가 어린 만큼 은퇴 나이도 어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프로 선수들이 은퇴 후 진로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스포츠에 비해 인기 있고 앞으로 비전도 좋은 e스포츠가 엘리트 선수 육성과 은퇴 선수들을 위한 진로 정책을 제안하는 등 캐스파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종목 다양화가 가장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종목에 조금 모든 역량이 집중이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위협 분산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변수가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해당 게임이 갑자기 망한다던가 핵 프로그램 같은 것이 갑자기 막 풀린다던가, 그런 상황에서 조금 대처가 조금 불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종목 다양화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실제로 국내에서 워크래프트 같은 경우 인기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실제 유저들의 평가를 보면. 하지만 이제 그런 종목들은 e스포츠 대회가 조금 열리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캐스파 쪽에서 종목 선정을 기왕하는 만큼 조금 더 그런 쪽에 투자가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e스포츠 종목 추가 관련해서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항저우 올림픽 때도 배틀그라운드가 폭력성 때문에 일반 게임 진행 방식이 아닌 차를 타고 양궁을 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었거든요. 근데 배틀그라운드 유저들과 같이 이렇게 올림픽에 배틀그라운드에 추가된다고 해도 유저들이 즐기는 기존의 게임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과 문제들이 생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외에 많은 인기 게임들이 폭력성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랑 e스포츠 게임사들이 어떻게 협의를 하고 어떻게 진행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내용을 하나 추가해보면 퍼블리셔의 힘이 분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스포츠 종목의 대부분이 중국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보면 중국의 역사를 다룬 중화사상적인 종목이 결정되었으며,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는 대회 3개월 전에 패치 버전을 알려주고 그 버전을 중국 대표팀 외에 공유하지 않는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e스포츠가 조금 더 공정성 있는 스포츠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퍼블리셔의 힘이 억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e스포츠의 상황부터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기점으로 성장한 국제대회와 캐스파까지 다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e스포츠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도 불리는 만큼 이러한 불안점들을 극복해서 더욱 성장하는 e스포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